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화산암과 비바람을 극복한 오가피 뿌리에서 원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발효하고 1년간 저온 숙성해 녹고의 눈물을 완성했습니다. 좋은 술은 1% 인간의 노력과 99% 자연의 선물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고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영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고의 눈물. 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 여행 진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렌트카 예약은 했어? 아니, 아직. 회사도 너무 많고 최저가라고 해도 보험료에 이거저거 추가되면 왠지 속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 JRCR 해봐. 제주도 내 렌트카 회사들이 직영으로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적으로 배차해주거든. 맛집에 갈 때도, 호텔에 갈 때도, 바다에 갈 때도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늘 당신의 손발이 되어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황현산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난 지가 꽤 됐는데 오늘에서야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 열흘 남짓 지났네요. 예. 말복이 지나면서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풀벌레가 들려오는데 네. 이런 밤이면은 황현산 선생님은 어떤 글을 쓰셨을지 자목 궁금합니다. 예. 황현산 선생님은 고려대학에서 오랫동안 프랑스 문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로 시를 가르쳤죠. 그리고 현장 비평도 아주 왕성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번역에서도 각별한 깊이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 우리가 알만한 책으로는 생떼키페리 어린 왕자를 아주 멋진 언어로, 간결한 언어로 번역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이 황현산 선생의 글에서 우러나는 품격을 맛볼 수 있는 산문집이 두 권이 있습니다. 예. 하나가 밤이 선생이라고, 하나가 사소한 부탁인데요. 오늘 밤의 선생이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내일 사소한 부탁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멀리서 존경하고 정말 참 좋아했던 분입니다. 네,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각별하게 생각이 나네요. 이 밤이 선생이다라는 제목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선생은 당신의 그 서재를 감옥으로 비유하고 하셨었어요. 예. 서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서재가 대부분이 그 고인이 된 사람들의 책으로 둘러싸여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인이 된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글을 쓰고 하는 그 시간, 밤이 곧 선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황 선생의 글은 간결하면서도 그야말로 촌철살인의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하나하나가 빠뜨리기가 어려운데요. 이 책을 펼치면 맨 처음에 서문에 해당하는 짤막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예.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나는 내가 품고 있던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생각들을 더듬어내어 합당한 언어와 정직한 수사법으로 그것을 가능하다면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다. 그 생각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할 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그리워했다. 이 그리움 속에서 나는 나를 길러준 이 강산을 사랑하였다. 도시와 마을을 사랑하였고 밤하늘과 골목길을 사랑하였으며 모든 생명이 어우러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다. 1000년 전에도 수수만 년 전에도 사람들이 어두운 밤마다 꾸고 있었을 이 꿈을 아직도 우리가 안타깝게 꾸고 있다. 나는 내 글에 탁월한 경륜이나 심오한 철학을 담을 형편이 아니었지만 오직 저 꿈이 잊히거나 군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작은 재주를 바쳤다고는 말할 수 있겠다. 정말 문장 잘 씁니다. 이렇게 맛깔나게 쓰기 쉽지 않은데 사소한 그 대상들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깊은 철학들을 읽어내는데 그걸 감싸는 이 문장의 격이 정말 남다릅니다. 이 책에는 서너 페이지 정도 분량의 짤막짤막한 글들, 주로 신문의 컬럼 형식으로 발표했던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대체로 2000년대 초반의 글들이 많은데요. 부분은 80년대, 90년대 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두 편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 띈 글 중에 하나가 소금과 죽음입니다. 예. 황 선생 고향이 저 신안 앞바다 조그만 그 섬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어렸을 때 염전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우리가 소금 하면은 도판염, 장판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염전에는 그대로 흙이 있는 상태로 바닷물을 졸여서 소금을 채취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도자기를 깔기도 하고 타일을 까는 거죠. 예. 그 타일을 깔아서 이 채취한 소금을 도판염이라고 하고 또는 장판을 깔아서 채취한 소금을 장판염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 흙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바닷물에서 채취한 것 토판염이라고 했는데 예. 아무래도 그 흙이 있는 상태로 소금을 얻다 보면은 조금 지저분하겠죠. 흙도 보일 테고. 예.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렇게 씁니다. 보겠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자연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자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도시민들은 늘 자연산을 구하지만 벌레 먹은 소체에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 자연에는 삶과 함께 죽음이 깃들어 있다. 도시민들은 그 죽음을 견디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처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철저하게 막아내려 한다. 그러나 죽음을 끌어안지 않는 삶은 없기에 죽음을 막다 보면 결과적으로 삶까지도 막아버린다. 죽음을 견디지 못하는 곳에는 죽음만 남는다. 사람들이 좋은 소금을 산답시고 우리 고향 마을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소금을 고르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같은 이치다. 살아있는 삶, 다시 말해서 죽음이 함께 깃들어 있는 삶을 고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좋은 식품을 고르기 위해서도 사람 사는 동네에 이른바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씁니다. 예. 좋은 음식, 좋은 식품을 고른다고 하면서 늘 위생 처리된 것만 찾곤 하죠. 그런데 이 죽음의 그림자를 깨닫지 못한 삶이란 없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그 소금 이야기에서 읽어냅니다. 예. 이런 글들입니다. 사실 저도 글을 쓰긴 합니다만은 이런 글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황 선생 글을 읽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주 일상적인 소재에서 인생의 저 철학까지 탐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까요? 예. 3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예. 시인들이 시를 써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보통 학생들이 시인들은 얼마나 벌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한 달 평균 30만 원쯤 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은 놀랐겠죠. 예. 근데 황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네. 이런 말들 하나 딱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30만 원으로도 또 당당히 살 수 있는 그 내공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시인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의 존재 이유, 시의 존재 이유. 우리가 시가 있는 금요일을 통해서 매주 시 몇 편을 읽곤 하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젊은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일시에 밝게 비춰줄 한 광채의 존재를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서 보았으며 자신이 그 빛을 본 첫 번째 사람이 아니란 것도 배워서 안다. 그래서 그는 착하고 진실한 삶이 저기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묻게 된다. 어쩌면 그가 쓰는 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말을 골라 이리저리 조합했을지 모른다. 제가 무엇을 썼는지 자기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제목을 붙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진지할 것이 없어 보이는 말장난을 할 때조차도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는다. 그는 자기 자신도 누구도 속인 것이 아니다. 그는 벌써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쓰는 말들이 그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늘 새롭게 관계를 맺기에 그의 시는 이 모욕 속에서, 이 비루함 속에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려던 사람들을 다시 고쳐 생각하게 한다. 인간이 수수천 년 사용해온 말 속에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고통과 슬픔이 그리고 희망이 들어있다. 제가 쓰는 말을 통해 그 길고 깊은 어둠 속에서 그친 적이 없이 빛났던 그리고 지금도 빛나는 작은 불빛들을 저 광채와 세계와 연결하려는 또한 그 세계가 드문드문이라도 한 뼘씩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던 시인에게 3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 같은 것은 없다. 그의 용기는 당신이 한순간이라도 꿈꾸었던 세계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용기이다. 어떤 파라코라도 그 용기를 욕되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적습니다. 정말 찬란한 삶, 아름다운 삶을 보아버린 사람들은 시인들일 테고요. 그 시인들은 이 비루한 삶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건 30만 원으로 300만 원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시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비평가로서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황금과 돌이라는 글인데요. 예. 2012년 글입니다. 2012년 무렵에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폭발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돌이라는 게 몇만 년, 몇억 년 세월을 견디고 우리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풀 한 포기도 그럴 테고요. 그런데 그걸 왜 함부로 깨부시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을 사막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매서운 질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보죠. 그 말을 듣자 나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였다는 최영 장군이 떠올랐다. 달리 말해야 한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고 말해야 진정한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무슨 큰 깨달음이나 얻은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런데 사실을 말한다면 지금도 나는 그 생각을 깨달음으로 여긴다.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나무와 풀과 돌을 그 자리에 놔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제값을 한다. 그것들이 없으면 이 나라 땅이 없고 이 나라 땅이 없으면 이 나라의 삶이 없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것들은 황금 알을 낳는 닭과 같다. 황금은 한때의 황금이고 자연은 수수만 년 세월의 황금이다. 그래서 나는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려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 바위를 깨뜨리지 말라. 내 고향의 순박한 농부와 어부들이 내내 후회하고 있는 일을 지금 당신들은 어마어마한 명분을 내걸고 저지를 하고 있다. 1000년 세월을 팔아 한 시절을 살려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라. 나라를 사막으로 만들고 무엇을 지키려는가? 네, 나라를 사막으로 만들고 무엇을 지키려는가? 강을, 우리 강산의 젖줄을 녹조 라떼 투성이로 만들어 놓고서 무슨 짓을 하려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산문지 곳곳에서 이런 현실 비판의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문장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놓칠 수 없는 글이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삼가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읽는답니다. 2009년에 쓴 글인데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면서
짤막한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서를 다시 읽으면서 문학비평가다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조금 길지만 이 구절은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 죽음을 결심한 한 가장이 가족에게 당부하는 말로 쓴 이 14줄의 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6줄로 가장 긴 첫 부분에서 고인은 여전히 공인의 신분인 전직 대통령으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힌다. 그는 먼저 자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여러 사람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이 여러 사람은 우선 그의 가족을 비롯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겨냥하는 말일 것이나 그에게 여전히 믿음을 지니고 그를 어떤 정치적 상징이나 그 구심점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거기서 빠질 수 없기에 그 안타까움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고인이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고 썼을 때도 그는 자신의 삶과 연결된 주변 사람들의 부담만을 생각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는 자신과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희망에도 자신의 삶이 걸림돌이 될 것을 바라지 않았다. 고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도 말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고 썼다. 창조적 활동가였던 고인은 이제 자신에게서 창조 역량을 더는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 인간의 위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고난 앞에서 그 위엄은 살을 찢고 뼈를 부러뜨리는 결단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 고인은 그 일을 결행했다. 자신의 죽음에 임해 가족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두 번째 부분은 3줄의 당부와 2줄의 이유 설명으로 되어 있다. 고인은 슬퍼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말라면서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했다. 여기에는 물론 땅과 몸이 하나라는 철학적, 종교적 사유가 있지만 비록 죽음이 인위적이라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따른 결과이기에 자연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다. 고인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를 운명이다 라고 짧게 썼다. 이 운명은 제 희망이 오욕으로 덮인 것을 바라보며 몸을 찢어야 하는 사람의 처절한 운명이다. 그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름다운 정신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희생에 속한다. 거기에 패배 주의는 없다. 고인이 자신의 장래에 관해서 말하는 마지막 부분은 3줄로 짧다. 화장하되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라고 당부했으며 오래된 생각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작은 비석은 공훈을 적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겨야 할 이 비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자신을 면목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고인은 이렇게 그 영욕의 자리였던 생물학적 육체의 흔적을 지상에서 지우고 싶어 했으나 역사에 걸었던 기대를 끝내 접지 않았으며 그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래된 생각은 깊은 생각이다. 그는 역사의 깊이를 믿었다. 고인은 순간마다 한 뜻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내던졌던 사람답게 죽음 앞에서도 전적으로 죽음에 관해서만 말했다. 처절한 결단을 향해 추호의 주저함도 없었던 고인의 유서에는 짧은 문장과 비교적 긴 문장이 어울려 만드는 단호한 리듬과 처연한 속도감이 있다. 이 다감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의 절명사는 고결한 정신과 높은 집중력에서 비롯하는 순결한 힘 아래 우리 시대의 어느 시에도 보기 드문 지적 정기장치를 감추고 있다. 고인이 믿었던 미래의 힘과 깊이가 그와 같다. 네, 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밤이 선생이라는 산문집에 실린 많은 글과 함께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삶과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읽는다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그 유서의 정신들을, 철학들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봤으면 합니다. 예. 우리 황현산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몹시 아꼈다고나 할까요? 또 존경했다고 할까요? 그 생각이 짧지만 이 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쪼록 우리 황현산 선생님도 저 하늘나라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산문집 밤의 선생이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 황현산 선생님의 평론을 보면은 평론가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이만한 깊이도 없고
이만한 문학성도 없고 그러면서 이만한 인간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런 평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문학 이론들 다 끌어들여서 독자들을 기죽이는 그러면서 문학 권력을 휘두르는 비평가들이 적지 않죠. 잘 모르는 것들이 떠든다 이러면서 막 훈계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깊은 글을 쓰는 분들은 여러 이론들 동원하지 않고도 사소한 그 일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간결한 문장으로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곤 하죠. 예. 황현산 선생님이 대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내일도 황현산 선생님의 작품 만나보는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태 교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 역사는 결국 함께 기억할 때 완성됩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는 황현산 선생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좀 아쉬워서 오늘은 다른 산문집 사소한 부탁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소한 부탁. 네, 그렇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밤의 선생이다가 2013년에 간행됐고요. 사소한 부탁은 올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간행된 책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밤의 선생이다와 마찬가지로 짤막한 글들을 모아놨는데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을 만큼 촘촘한 언어, 그리고 의미가 가득한 언어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 서문에 해당하는 글, 머슴새와 밭가는 해골의 끝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평소에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이런 모순에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순간을 나는 문학적 시간이라고 부른다. 문학적 시간은 대부분 개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지만 사회적 주제와 연결될 때 그것은 역사적 시간이 된다. 그것은 또한 미학적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깨우침의 시간이다. 네, 이 한 단락, 짧은 한 단락의 글이 이 책의 전체 의미를 가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모순의 의문을 갖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바로 문학적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문학적 시간은 대부분 개인의 삶과 연결되죠. 그런데 그게 사회적 주제와 연결될 때는 역사적 시간이 되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전쟁을 얘기하는가? 왜 노동자들은 해고당하고 고통받는가? 이런 문제하고 연결될 때는 역사적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동시에 미학적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깨우침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회적 주제와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약 4, 5년 동안 쓴 글 속에서 하나의 역사의 한 장면이 주르륵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글 몇 편 볼 텐데요. 이런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기보다는 손 가는 대로 딱 뒤져서 넘겨서 눈에 끌리는 그런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시면 됩니다. 짤막한 글들이어서 큰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짤막한 글이 전하는 깊이에 또는 울림에 감동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 책의 끝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4월 13일 날 쓴 글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1부와 2부는 되게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13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바다 문제니 뭐니 해서 전쟁을 둘러싸고 많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에서도 그렇고 남에서도 그렇고 그 과정을 쭉 쓰다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이 우리에게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뜻한다. 남북의 삶이 뿌리까지 파괴되고 민족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부를 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젊은 두뇌들이 학문을 연마하고 재주 많은 사람들이 문예의 꽃을 피운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민족의 한쪽이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것은 우리다. 남북은 가장 가까운 핏줄로 연결되어 있고 수천 년 동안 같은 운명 앞에 서 있었고 또다시 긴박한 위험을 목전에 두고 같은 운명을 고뇌하고 있다. 함께 번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가 진정한 알미며 한쪽의 동포가 비극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이 진정한 국력이다. 거기에서가 아니라면 한 국가의 자존심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네, 혹시 공작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의 전신이죠. 안기부랑 국가기관을 통해서 전쟁을 구걸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자들은 전쟁이라는 공포가 없이는 자기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전쟁을 부추겨왔고 전쟁이라는 공포를 우리에게 세뇌시켜왔죠. 남북관계에서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에게 얼마 소중한지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글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전쟁의 공포를 우리가 서서히 잊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근데 그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전쟁의 공포에 시달렸는지 떠올리면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도 함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황현산 선생님이 대학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그런지 대학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과의 취업이라는 글을 보면 그런데요. 우리 김필 잘 아시겠지만 대학을 평가하는 신문사나 기관이 있죠. 중앙일보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 평가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요. 취업률입니다. 취업률. 취업률. 네, 대학을 평가하는 것도 우습지만 또 취업률로 대학의 서열을 매긴다는 건 그야말로 야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문학이나 예술 계통에 있는 학생들이나 대학 구성원들은 더 그게 야만적으로 와닿겠죠. 네, 이 글에서 어떤 예술대학의 유명한 한 시인의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서 이 시인이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다. 학생들을 취직시키라는 학교의 등살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 평가에 취업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예체능계의 취업률은 예외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4년제 대학에는 해당하고 2년제 전문대학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문대학은 전문 직업인의 양성이 설립 취지이니 취업률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료들의 주장이라고 한다. 예술도 밥을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니 밥벌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논의를 좁혀 문학에 관해서만 말한다면 문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많은 작가나 출판계나 문화 관련 직종에서 직장인으로 생활하기도 하지만 한 문인이 취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작가로서 성공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글쓰기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교수직을 그만둔 작가도 많다. 그들이 자기 모교에 불명예를 안겼는가?
대통령이 어디선가 가수 싸이를 창조경제의 모범으로 꼽았다는데 싸이가 4대 보험 직장인인가? 나는 창조경제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지만 창조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정장을 하고 4대 보험 직장에 출근하는 것만이 취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다. 네, 지난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창조 참 어지간히도 들먹였었죠. 모든 곳에다 창조란 말 들이댔었는데 그야말로 반창조적인 권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저는요, 교수님, 대학 평가를 수구 보수 신문사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랜드 플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이 대학생들의 의거,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으로 참 골치가 아파졌거든요. 수구 기득권 세력이. 그래서 이 대학생 집단을 길들일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 대학 평가를 도입했고, 그래서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또 아울러 학점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길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에서 지성과 낭만을 그야말로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경쟁과 이기주의만 심어주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대정신이 취업이라는 걸 그야말로 머릿속에 새겨넣게 했고요. 예. 대학 구성원 중에 교수들은 연구 업적이라는 걸로 다 가둬버렸습니다. 우리 황현사 선생도 다른 글에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3년에 논문 한 편씩 쓰는 것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 1년에 한두 편은 기본이 돼버렸죠. 이 대학 구성원들을 평가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움쭉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대학의 시대정신이 취업이 돼버렸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농담이 아니죠. 그야말로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 취업에 목을 매는 게 일상화해버렸고요. 그러니 어디에 낭만이 있으며 지성이 있으며 저항정신이 움틀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권력의 칼춤에 우리 젊은 청춘들이 서서히 길들여져 가는 게 대단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대학이야말로 상하타면서 우리 역사가 보여줬듯이 저항의 출발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를 지워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걸 좀 더 볼까요? 예, 좋습니다. 악마의 존재 방식이라는 아주 뛰어난 글입니다. 그 한 편 한 편이 빠뜨릴 수가 없지만 특히 이 글을 저는 좋아합니다. 악마라는 게 사소한 데 깃들어서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볼까요? 악마는 먼저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다.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건만 얘기하자. 그것이 2009년이던가. 한겨울에 용산에서 제 삶의 터전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막루에서 불에 타 숨졌을 때 사람들은 한동안 애통해하였지만 끝내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같은 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를 잃은 2천여 명 쌍용차 노동자 가운데 25명이 비통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내내 막장 드라마를 보며 세상이 평화롭다고 믿으려 했고 도시정비니 고용유연성이니 희망퇴직이니 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악마는 아무데나 내걸었다. 악마는 용이 주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고 여전히 아우성을 치건만 저 위험한 배를 비정규직들이 몰아도 그것을 예산일로 여기도록 끝내 세상을 훈련시켰다. 악마는 제 시선을 벗어난 사람들이 그 몰상식을 고발하더라도 그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도록 프로그램된 사람들을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뿌려놓았다. 악마의 친화성도 한 몫을 했다. 기웃덩거리는 배에 수많은 사람을 태워 바다로 내보내는 회사에 그것을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상을 주었다. 감시해야 할 사람들과 또 그것을 감시해야 할 사람들을 악마가 차례차례 포섭한 것이다. 악마는 섬세하기도 했다. 기울어진 배를 물살이 그렇게 세다는 맹골 수로까지 몰고 가게 했다. 그 위급한 시간에 크게 활약해야 할 사람들이 딴짓을 하게 만든 것도 악마의 셈에 들어있다. 제 이름으로건 남의 이름으로건 그 회사를 설립하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훑어내어 회사를 빈 껍데기로 만든 사람에게 예술가라는 직함을 붙여주기도 했다. 악마는 눈뜨고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을 잃는 순간에도 우왕좌왕할 정부를 기다려 배를 침몰시켰다. 아이들을 다 구했다는 유언비어를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입을 통해 퍼뜨리기도 했다. 악마는 빠뜨린 것이 없었다. 물론 나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악마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악마만이 저지를 일을 이 땅의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 그것이 악마의 처사였다면 악마의 연구로 끝날 텐데 그것이 우리의 죄이니 우리는 이제 앉았던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한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말고 리본을 달건 촛불을 들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을 지켜보면서 2014년 5월 3일에 쓴 글입니다. 세월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황현산 선생은 우리의 내면에 또아리를 튼 악마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악마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망각이라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있고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하는데 우리가 서서히 잊어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촛불로 세운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도 황현산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아이고 참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가셔가지고 아유 참 아쉽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해방둥이니까 올해로 만 73인데 요즘 73이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기도 하죠. 글쎄 말입니다. 글 쓰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돌아가시 전까지 또 글을 쓰셨는데 참 귀한 지성을 한 분 잃었습니다. 네. 여기 좋은 구절들이 참 많은데 한두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슬픔의 뿌리라는 글인데요. 우리 황현산 선생이 기욤 아폴리네르 전공자입니다. 프랑스의 문학자인데요. 이 문학자의 시 한 편과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조 있죠. 왕방연이 쓴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었고 내 마음 둘 곳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이런 시조가 있었죠. 그래서 아폴리네르의 시와 이 왕방연의 시조를 비교하면서 정말 깔끔한 한 편의 글을 쓰는데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잠깐 볼까요? 예. 한 인간의 내적 삶에는 그 포함된 사회의 온갖 감정의 추이가 모두 압축되어 있다. 한 사회에는 거기 몸담은 한 인간의 감정이 얇지만 넓게 희석되어 있다. 한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슬픔은 이 세상의 역사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믿어야 할 일이다. 한 인간의 고뇌가 세상의 고통이며 세상의 불행이 한 인간의 슬픔이다. 그 점에서도 인간은 역사적 동물이다. 네, 이렇게 씁니다. 이 글 읽으면서는 좀 뜬금없는 상상력인지 모르겠는데 노회찬 대표의 죽음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역사적 죽음일 수도 있죠. 한 개인의 슬픔이 역사적 슬픔이기도 일 수도 있고 사회적 슬픔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역사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인의 수감이 역사적 단죄일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 단죄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소녀상과 만국소녀들이라는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생생하게 기억하죠. 불가역적인 협상, 합의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문제를 떠올리면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랄까요? 이런 문제들을 보여주는 아주 정말 주옥 같은 글입니다. 조금 긴데 한 달락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촛불 시위가 일고 이런 걸 두고서 일본에서는 이해를 못한다고 하죠. 그냥 가만히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왜 저렇게 들고 일어서서 난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고종 황제가 나라를 일본에 넘겼으면 그만이지 왜 백성들이 파리떼처럼 일어나서 저항하느냐. 이게 일본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자기네 왕이 지시를 내리면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영국을 죽일 놈, 살릴 놈 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친미파들로 다 바뀌어버리죠. 그게 일본의 시민정신과 한국의 시민정신의 어마어마한 낙차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일본의 위정자들이 이런 협약을 한 것은 여기서 협약이란 위안부 협약입니다. 예. 한국과 한국인을 잘 몰라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관해서라면 당사자들을 바보들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거의 할 말이 없다. 이런 일에서 한국인은 일본인과 같지 않다. 양력 과세를 하라고 왕이 명령하면 온 나라가 일시에 설을 바꾸고 왕이 항복을 하면 전 국민이 하나같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일본이지만 한국은 일본 같은 세로 사회가 아니어서 윗사람의 방침과 명령이 아랫사람이 머릿속에까지 곧바로 흘러들어오지는 않는다. 을사늑약 뒤에도 당황했던 것은 일본인들이었다는 말이 있다. 왕이 국권을 넘겨주겠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왜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킨단 말인가. 한국인과 일본인에 따르면 이 책 제목입니다. 김용훈 선생이 쓴 일본과 관련하여 임진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의병에 대해 일본의 역사학자 도쿠토미 소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한국의 의병이란 파리떼와 같다. 파리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아무리 잡아도 계속해서 붙는 파리떼가 있는 곳에서 살 수는 없다.
악의를 눌러 담아 쓴 파리떼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나 성현 소크라테스도 상대를 설복할 때까지 잘못된 논리에 끝까지 따라붙는 자신을 파리나 다름없는 등에라 불렀고 천재신 랭보도 파리떼 웅웅거리는 곳에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뜻으로 말하곤 했으니 크게 기분 나쁘게 여길 일은 아니다. 아무튼 철부지 정부가 일본과 무슨 협약을 했건 그건 정부의 일일 뿐이니 한국인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세운 소녀상을 철거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돈부터 건넨 일본 정부는 한국에 사기를 당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사기는 무슨 사기? 우리가 보기에 일본이 서둘러 꾸려낸 협약은 조카가 가진 땅을 헐값에 사보겠다고 엉뚱하게 팔푼이 3촌을 꿰어 계약서를 쓴 꼴과 진배 없다. 네, 이렇게 씁니다. 예. 마지막 문장이 착 감겨오죠. 예. 이런 그 협약을 한 걸 두고 조카가 가진 땅을 헐값에 사보겠다고 엉뚱하게 팔푼이 3촌을 꿰어 계약서를 쓴 꼴과 다름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팔푼이 3촌이 누구를 비유하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예. 이런 글들,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주옥 같은 글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표지 디자인에 선택한 팀 아이텔이라는 그림 또 함께 감상하시면서 밤이 선생이다와 사소한 부탁 함께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봐, 에너지 넘치던 자네가 요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그러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가네. 아이.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네, 오늘은 이산가족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살아있는 드라마. 네, 그러게 말입니다. 3살 배기를 두고 온 어떤 아버지 하소연이 참 절절합니다. 네. 68년 만에 만났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3살짜리였는데 이제 7순이 넘은 딸을 바라보는 90에 가까운 아버지의 심사가 오죽했겠습니까? 이 이산가족의 얼굴이야말로 우리 분단의 깊은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또는 기호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깊은 한들을 언제나 풀어드릴 수 있을지 참 이런저런 생각이 오갑니다. 네. 뉴스 장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산가족도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긴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겨웠을까, 그리움이 남긴 상처를 안고서 그 어떤 세월을 지나왔을까 생각하면은 네, 이런저런 안타까움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정말 내가 살던 동네인데 그냥 고기 하나 넘었을 뿐인데 그것이 더는 갈 수 없는 땅이 된다면은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호철 선생은 참 오랫동안 분단의 상처를 문학적으로 그려왔었는데요. 이 시간에도 한두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2016년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예. 오늘은 2001년에 간행된 이산 타령친족 타령이라는 소설집, 그러니까 단편 소설과 중편 소설 9편이 실려있는 이 소설집에서 표제작인 이산 타령친족 타령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산 가족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친족이 하는지, 내가 낫다고 해서 내가 다 부모일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호철 선생님 특유의 낙관적인 문체로 우리에게 그 이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전해 듣는 방식으로 소설이 진행되는데요. 예. 그이라는 사람은 1945년 8월 중국 상해에서 광복을 맞이합니다. 상하이에 많은 조선인들이 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갔을 겁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갔을 수도 있고, 또는 큰 뜻을 품고, 예컨대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갔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그이는 그곳에서 어찌어찌 하다갑니다. 일본인 군속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의 심부름 비슷한 걸 했던 모양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돼버렸습니다. 역사의 물결이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죠. 예. 이 경우에도 예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하이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과수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편을 잃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꽤 모던한 한 여성이 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배표를 구입해서 그 국선에 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6살 먹은 아들 하나를 그 이웃집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그 과수댁에게 맡겨요. 아이를 둘 다 데리고 가는 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뱃속에 아이까지 또 임신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 테니까 내가 잘 살펴주겠다 하고서 이제 젊은 과수댁한테 맡기고 부산으로 옵니다. 그런데 바로 뒤돌아오기로 했던 과수댁과 그 아이가 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산이 시작되는 거죠. 나중에 소설 후반부에 드러납니다마는 그 과수댁은 아이를 데리고 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이와 그 가족은 남한에 남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마는 이 당시에 남북 관계가 너무 고착돼 버리니까, 전쟁 이후에 더 분단 상황이 너무 각박해지니까 이산 가족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편지도 안 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갑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들의 안부라도 알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어렵게 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에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결국은 4번에 걸쳐서 만납니다. 이 만나면서 남북한의 그 체제가 낳은 그 이질성의 문제 같은 걸 절감하는 거죠.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 소설의 몇몇 구절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수댁이 45년 가을에 평양으로 가고 북한으로 갔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겠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데리고 온 남의 자식이지만 남의 자식을 잘 살뜰하게 잘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를 이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는 장면 보겠습니다. 예. 1987년에 캐나다 교민의 고국 방문단에 끼어서 89령으로 4번째 평양을 다녀왔다고 해요. 그 얘기를 전하면서 작가는 이렇게 씁니다. 예. 3년 전에 들어갔을 때 공식적으로 준 거 말고 북한 당국 몰래 달러 푼이나 은밀하게 손에 쥐어주었는데, 이번에 들어갔던 길에 또다시 돈을 조금 주려고 했더니 지난번에 받은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서 아들은 서랍 하나를 열어 보여주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에 준 돈이 서랍 속에 채곡채곡 쌓여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싸하게 가슴이 아려옵디다. 아들은 아들대로 일없시오 하면서 그 돈 안 받아도 괜찮다고, 그쪽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 쓸 일이 많을 테고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할 것이니 두 분께서나 쓰시라고 하던데
하긴 그것도 그렇겠더라고. 인공치하 북에서야 남들 사는 분수가 엄연히 있는데 저 혼자서도 두드러지게 호화방탕하기도 못한가 보더라고. 아이는 진짜로 참하게 착하게 컸더만 애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요. 사회주의 체제적으로다가. 하지만 친애비 친애미로서야 아무튼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집 쓰고 사는 거며 가구들 하나하나며 공화국 기준으로다가 잘 사는 편에 들지 몰라도 그 꼬라지 하고는. 네,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 40년 넘게 산 아들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회주의 체제니까 화폐에 대한 인식이 다르겠죠. 이 남한이나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과. 북에서 온 가족과 만나면은 이렇게 돈을 좀 쥐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아들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돈이야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지 나에겐 필요 없다. 근데 또 우리가 보면은 북한 사람들의 겉모습이 좀 꾀죄죄 보이는 건 사실이죠.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훨씬 더 튼실해 보이기도 한다. 라는 말을 아버지가 잊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대로 질박하게는 여겨지디다마는 그야말로 프롤레타리아적으로다가 촌스러운 군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 한순간의 실수로다 아이를 저런 체제 안에 떨고 놓았으니 이 애비애미로서야 무슨 짓으로다 이 죄를 갚아야 할지 아득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쪽 내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내 애가 도무지 생소하고 어쩌다가 토성이나 목성 같은 데서 온 이상한 동물이거나 도깨비 같은 것으로도 보일 것이더라고.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고2의 중3으로다. 우리 친손자 친손녀이지요. 며느라이도 그렇고 두 아이도 아주 건실하게 조선 젊은이로 자라고 있더라고. 그렇게 곱게 차려입고설랑 우리 늙은 내외 앞에 다소곳이 앉아 예쁘게 절을 올리는데 참 기가 막히더만 남매가 그지없이 잘 자라고 있더라고. 예의 바르게 절도 있게 허황방탕하지 않게. 돈이라는 것 귀한 건 모르고 도대체 돈이라는 게 왜 귀해야 하는지 그런 쪽으로다가는 당최 벽창호로다가 그럴수록 뭔지 사목사목 더 품격 같은 것이 있더라고. 네, 이게 이호철 선생의 남과 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북쪽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군기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 내면은 상당히 탄탄하고 사목사목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렇다는 것을 잘 간파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호철 선생은. 그리고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잘 모르는 그 손자, 손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까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TV 화면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표정에서 뭔가 가난의 상처들을 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장점도 있다 분명히 생각해요. 자본주의도 장점이 있지만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적지 않잖아요. 예. 그런 점을 함께 아우르면서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들, 강점들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이산가족 상봉이 우리에게 전하는 명시적이지 않은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자식을 아들을 데리고 간 과수댁이라는 사람이 미웠겠죠. 그런데 잘 키워준 과수댁을 만나면서 다 원한이 풀립니다. 아쉬움도 풀려버리고요. 그리움의 상처가 다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만나야 합니다. 이 작가가 물어요. 그 아이를 평양으로 데리고 간 과수댁이라는 여자가 밉지 않더냐. 예. 이 산에 원천이 되었던 게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이 소설의 주인공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깟 일 지금 와서 깐깐하게 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요. 그 점으로 말하더라도 우리 내자는, 이 내자는 자기 아내입니다. 예. 우리 내자는 내가 보기로 사람이 됐더라고. 그 과수댁을 30여 년 만에 만나자마자 그깟 지나간 일일랑 싸그리 말짱 지워버리고설랑 당장 눈앞에 만난 현장의 그 과수댁 분위기에만 휘어들어 있더라고. 그런데 비하면 조금 전에 당신은 뭘 했지요? 뭐? 그렇게 됐던 그 원천이 바로 그 지점 어쩌고? 그런 것이 내가 보기로는 설익은 치졸함이고 촌스러움이라는 거요. 그렇게 문자 섞어 어쩌고 저쩌고 당신 아직 멀었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문자 써서 어쩌고저쩌고 역사적 상처가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단 만나면 모든 게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이산가족의 아픈 마음들을
제3자에 속하는 제가 어떻게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이산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리움의 흉터를 조금씩이라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이게 안정적으로 정리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대만의 사례처럼 서신 왕래 그리고 자유왕래까지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이 소설 읽으면서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참담한 심경들도 여실하게 볼 수 있고요. 그게 화해로 가는 과정은 결국은 이런 분단의 상처를 넘어서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 예. 만나면 다 미움들이고 무엇이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미움이나 증오를 미천 삼아서 체제를 유지해온 자들이 이런 소설에 정말 깊이 귀를 기울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뿐만 아니고 이 소설집에 실린 다른 작품들도 다 분단으로 인한 상처들에 대한 치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 상처의 표정들을 하나하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미래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아직도 수많은 그 이산 가족들이 고향을 잊지 못하고 두고 온 형제들을 잊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밤을 보내고 있을 거 생각하면은 하루도 빨리 그분들의 아픔들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지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산가족 상봉을 보시고 오늘 정선태 교수님이 골라주신 책은 이호철의 이산타령 친족타령이었습니다. 이산타령 친족타령.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공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공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아, 코스모스 졸업.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졸업식 할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갈마드는데 네. 시원섭섭하죠. 이런 질문이 굉장히 저열하게 스스로 느껴집니다만은 얼마나 취업했습니까? 뭐 저열하긴요, 당연한 질문이죠. 네,
제가 소속돼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졸업식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상과 맞서라 라는 얘기와 함께 졸업을 했는데요. 그게 저는 자산이라 생각하고요. 네. 취업이야 뭐 한두 배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같이 근무한 선생님들이 취업에 크게 많이 길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그 당당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뒷받침할지 그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 같아서 네. 변명 삼아 말씀드리자면은 뭐 취업의 어떤 두려움 같은 건 별로 없는 편입니다. 대신 학생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분위기에서 압박감이 없진 않겠죠. 그래서 문송합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런 말들이 참 우스울 따름입니다. 예. 그리고 학교를 어느 학교 나왔느냐는 문제 때문에 적잖이 마음의 고생도 있을 텐데 예.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심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단한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 자존감이 있으면은 아니 출신 학교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충분히 자신감을 또는 뭐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학벌 사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 논의를 이끌어온 철학자 김상봉 교수의 책 학벌 사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학벌 문제 그리고 대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컨대 서보명 교수가 쓴 대학의 몰락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김동훈 교수가 쓴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라는 책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해서 정말 그 애쓰고 있는 김상봉 교수의 이 책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철학적인 사유가 깊이 배어있는 아주 격조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학벌이라는 문제가 결국 대학 문제죠. 대학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상황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촘촘하게 엮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 같으면 정말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책을 요약 정리하면서 의미를 함께하고 싶은데 오늘은 핵심만 가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학벌과 권력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의 모든 지배 구조 속에 이른바 학벌, 학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치계는 물론이고요. 언론계, 그리고 재계, 모든 분야의 학벌이 바이러스처럼 침투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얘기할 때는 참된 학문기관이다, 좀 교육기관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김상봉 교수는 어려운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참된 의미의 그 학문을 하는 것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예. 그리고 이 교수들이 제대로 교육하는 것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업이라는 게 시대 정신이 돼버린 정말로 이 앙상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정말 의미 없는 연구에 내몰리고 있고요. 성과주의죠. 연구재단의 압박 속에서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입시 경쟁의 노예가 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서울대에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서울대 가지 못하면 죽음도 불사하고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반수라는 것 아시죠? 어떻게든 이른바 서울대 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되겠죠. 예.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다. 대학에서 생산되고 전수되는 학문이란 출세욕과 권력욕을 은폐하기 위한 알리바이일 뿐이다.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으로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둘러대지만 그것은 사실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어차피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학문이 문제였더라면 서울대학이 아니라 기업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자살을 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도 훌륭한 교수들이 넘치도록 많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경영학의 경우에는 잘 알려진 몇 명 교수들의 이름을 생각할 때 서울대보다 기업대학에 더 훌륭한 교수들이 많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서울대에 가지 못했다고 자살한 학생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학문 따위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서울대학을 가는 이유가 훌륭한 교수와 함께 정말 깊이 있는 학문을 도야하기 위해서
다 핑계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뭐 누구든지 주위를 둘러보면은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이 권력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의 기능 자체가 마비돼 버릴 수밖에 없죠. 뭐 이게 신자유주의와 결탁돼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제 오늘 경제 속사를 들으니까 칼 폴라니의 악마의 맷돌 얘기를 하던데요. 모든 것을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이 자본주의의 악마성을 잘 표현한 그 비유로 악마의 맷돌을 종종 사용하곤 하죠. 예. 대학까지도 그야말로 다글다글 다 갈아버린 겁니다.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대학에 침투해서 움쭉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몇몇 대학에 가면은 대기업들이 중요한 건물들을 다 지어주고 하다못해 편의점까지도 무슨 GS니 뭐니 하는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하나의 기업 마인드로 무장한 이상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악마의 맷돌에 제발 우리 좀 갈아주십사 하고 뛰어드는 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대학을 가는데 이 대학 갈 때 조건이 또 있는데 이게 돈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과 계급 재생산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요. 학벌사회 이 책에서는 주로 서울대를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본과 대학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급 재생산과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서울대는 돈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하다. 첫째로 서울대 학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입시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열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한국 사람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다. 사교육비는 그 자체로서 일종의 지하 경제이므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매년 여러 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것에 따르면 매년 우리 국민이 사교육비에 지출한 비용은 적게는 7 내지 10조 원에서부터 많게는 거의 30조 원에까지 이른다. 2001년 어느 입시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으로 유명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살기 위해서는 평균 자녀 수 2.3명인 가정의 경우 한 달 평균 800만 원의 생활비가 드는데 이 중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돈만 무려 250만 원이다. 이는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돈을 과외비나 학원비로 지출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서울대 학생에게 이틀짜리 과외 2과목을 시키고 나머지는 동네 학원에 하나 보낸 빠듯한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의 뭐 쉬운 사례만을 말씀드린 건데 이른바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에 수많은 이 자본이 투하된다는 것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만큼 학벌 구조가 우리 사회의 부의 편중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교육도 빈익빈 부익부의 이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명문대학들 나와서 정말 사회에 순기능을 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다 알죠. 이 책을 펼치면 중간쯤에 박노해 선생의 시가 한 편 인용돼 있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에서 뽑아놓은 글인데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 출신끼리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인맥을 타고 우리가 남이가 끌어주고 키워준다면서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더불어 함께 잘들 살아갑니다. 나눔과 섬김을 잘도 실천합니다. 계급차별에 한이 맺힌 나는 30년밖에 못 간 군사독재보다 눈에 드러나는 계급차별이나 분단구조보다 더 끈질기고 공고한 이 숨은 신분제만 같습니다. 아, 사랑도 인연도 시대조차 초월하는 이 숨은 구별짓기가 나는 끔찍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계급차별이나 분단구조보다 학벌에 기댄 신분제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다는 게 박노해 선생의 진단이고 이걸 하나의 사랑도 이념도 시대도 초월하는 숨은 구별짓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끔찍하다는 것이죠. 종종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뭐 싸우고 어쩌고 하는데 조금만 밖으로 나오면은 서로 선배님 뭐 아우님 하면서 다 같이 밥 먹고 술 쳐드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예. 어떤 가치의 논쟁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학력이니 인명이 이런 걸 다 연결돼 있어서 진지한 가치 논쟁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예. 정치계뿐만이 아니고 뭐 법조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벌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역시 또 이 책의 중요한 제안이 될 수 있겠죠.
하나는 제가 동의하는 건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독일 대학의 사례입니다. 예. 우리 대학이 칸막이라면은 여기서 하나의 물통인데 그 물통에도 칸막이가 나눠 있지만 다 흐르게 돼 있다는 비유를 써요. 근데 우리는 한 칸막이에 들어가면 이게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이동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결론은 대학들 사이에 문호 개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겁니다. 대학의 평준화라는 게 그냥 제입뽑기로 누군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뭐 서울대학은 대학원 특화대학으로 만들거나 또 각각의 국공립대학들을 서울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게 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요. 또 공직의 지역할당제나 뭐나 이런 것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친다면은 이 문제, 학벌 사회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상당 부분들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력서를 넣을 때 대학을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겁니다. 그런 게 이 책에서 제안했던 것들인데 지금 조금씩 실천을 옮겨지고 있죠. 예. 그것처럼 이 책이 진단하고 있는 학벌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면은 우리가 족쇄처럼 차고 다녀야 할 학벌의 문제에서 하나씩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학벌 문제를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나 자본의 논리에 속박되어 버려서 모든 걸 취업으로만 돌려버리는 정말 이 악마의 맷돌에 갈려버린 대학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구조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학벌이라는 게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향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런 그 질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학벌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학벌이란 이 땅의 거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하나의 트라우마, 곧 정신적 상처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학벌 경쟁의 패배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의 상처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은 비상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드문 법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정당을 애써 외면하고 부르주아 정치가에게 열공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잊고 대리만족을 느끼듯이 대학생들 역시 학벌 문제를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인 것처럼 애써 외면하면서 학생운동의 과제를 언제나 자기로부터 소외된 곳에서 찾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대학 사회의 구성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 대학에 안고 있는 문제에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봉 교수가 여러 차례 강조하듯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오늘 우리 학생들 졸업식을 맞이해서 학벌 사회에 치이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학벌 사회가 조장에는 위계화 또는 서열화에 매몰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가기를 바라면서 학벌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김상봉 교수의 학벌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예. 자존감도 자기 성찰도 없는 그런 학벌. 그 학벌이 낳은 괴물이 바로 양승태 아닙니까? 네, 양승태 뿐이겠습니까? 이른바 공부기계들. 한번 사법고시 잘 치르면 시험 잘 보면은 평생이 보장되는 권력을 향유하면서 지들끼리 결탁하고 지들끼리 주고받는 우리 박노해의 시처럼 사랑도 이념도 초월하는 그런 자들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이건 제도가 바뀌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의 의식이 먼저 개혁돼야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벌이 일종의 숙명이 돼버린 사회 속에서 학벌 계급 사회는 필연적인데요. 네,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또 다른 신분 사회 속에서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격으로 따지는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의식의 문제 관련지어서 잠깐만 덧붙이면은 우리 왕멍이나 중국 작가가 한 얘기인데요. 네. 이상이 현실을 개조할 수 있지만 현실도 이상을 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연대와 협동에 의한 저항이 계속 이상을 바꿔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책의 방향들도 제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태풍이 오기 전에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데, 옥체를 보존하셔야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예, 제가 용인 처인구에 있는 와우정사에 와 있는데요. 아, 와우정사. 예. 네, 아이들이 왜 우리는 휴가도 안 가냐고 부채길래 신용 삼아 태풍 핑계 대고 멀리는 못 가고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가 조금씩 거세지는 것 같네요. 풍경 소리도 좀 커지고요. 예. 해서 오늘 녹음 중에 다른 소리가 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불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풍경 소리도 들리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유, 뭐 그런 건 좋은 거죠. 배경음악 같은 거죠. 네, 배경음악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김풍기 선생이 쓴 삼라만상을 열치다 라는 책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오늘이 시가 있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책은 한시를 중심으로 놓고 한시를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중국과 우리 한국에서 쓴 한시죠.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24절기를 쭉 따라갑니다. 예. 부제가 한시에 담은 24절기의 마음입니다. 삼라만상을 열치다. 열치다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 재치다. 아, 여러 재치다. 삼라만상의 그 숨어있는 모습들을 여러 재쳐 보이다. 뭐 이 정도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풍기 선생은 강원대학에서 한문학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예. 한시와 관련해서 좋은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예. 그중에 오늘 갑자기 이 책이 떠올랐어요. 이 태풍도 오는데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가 절기를 느끼기가 참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이 태풍이 이번 태풍도 그렇지만은 점점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어쩌면 초겨울에도 태풍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점점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겨울 지나서 바로 여름이 오는 것 같고 그 사이에 있는 봄이나 가을은 휘발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게 인간이 자연에 저지른 잘못이 우리에게 하나씩 응징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이 책의 서문에 해당하는 글머리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절기의 변화는 우리 선조들이 읽어낸 우주의 질서 중에 하나다. 거대한 우주에 우리 삶의 뿌리를 튼실하게 박고 살아가던 시절에는 우리의 몸 역시 절기의 변화에 반응하여 바뀌었다. 절기를 잊고 사는 우리는 이제 우주의 뿌리 박은 우리 몸을 잊어버렸다. 거대한 인간은 그렇게 왜소해졌고 우주와 호흡하던 성스러운 인간은 그렇게 비속해졌다. 시계 바늘의 움직임에 부산을 떨고 달력의 숫자에 의해 생활이 지배된다. 그러고 보니 참 슬프기 그지없는 삶이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절기와 동떨어져서 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점점 계절의 감각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시골의 삶이나 도시의 삶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시풍습이랄까요? 이 절기를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절기가 무엇인지 잘 의식하지 않잖아요. 춘분이나 이추 정도만 얘기하지. 절기는 정확하게 4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6등분해서 6절기씩 24절기로 나뉘죠. 태양이 가는 길, 황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는데 오늘, 녹음하는 오늘이 바로 처서입니다. 이 처서는 더위를 처분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더위를 잘 보내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라는 거죠.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이 처서인데 음력으로 하면 내일이 7월 백중이죠. 음력 절기들도 우리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양력에 의해서 서양식 캘린더에 의해서 우리 삶이 다 조절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읽어보시면 정말 훌륭한 한시들과 함께 절기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관계 하나하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처서이니만큼 이 처서와 관련된 시 한두 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연적이라는 조선 중기의 아주 유명한 문인이었죠. 이연적 선생이 쓴 글 숲속에 살며 중에서 그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한시여서 한문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 번역으로 읽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변하는 건 일정한 모습이 없나니 이 한 몸 한가한 것도 스스로 때에 따르는 것. 근래 들어 점점 일하는 힘 줄어들어 길이 청산을 마주하고도 시를 짓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이 계절의 절기의 변화를 보면서 만물이 변화해 가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도 이제 농번기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벗어나 조금씩 한가해진다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처서면은 옛사람들은 모기의 입이 삐뚤어지는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금씩 바람이 차가워지니까 모기도 이제 입이 삐뚤어져서 사람을 물지 못한다는 예.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참 정밀하게도 옛사람들은 대개 절기가 15일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3등분해서 5일마다 그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감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몸의 감각 능력이 뚝 떨어져서 이제 우리는 그 감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죠. 예. 떨어져서 그 정도로 예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도 이런 책 읽으시면서 그 계절의 변화를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좀 더 보겠습니다.
조신준이라는 문인이 쓴 규방의 원망입니다. 규방의 원망? 예, 가을이 되면은 그리워지는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계절이 변화하면 떠난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되겠죠. 그 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원절구인데요. 5글자씩 4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푸른 잎 시들듯 옷 같은 눈물에 붉은 뺨 사가 내립니다. 수척한 이 내 몸 오직 그대 탓인데 그대 돌아오시면 당연히 저를 버리시겠지요. 이랬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은 또 사람의 마음도 바뀌지 않겠냐라는 원망이 서린 그런 시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 작품에 대한 해설들도, 김풍기 선생의 해설들도 아주 잔잔하고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예. 이춘영 선생이 쓴 한시입니다. 붉은 소매에 부는 서풍 한스럽게도 어쩌질 못하는데 고개 돌리자 화려한 시절은 이미 찾기 어려워라. 처량한 시절 뒤 늦가을 부채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근심의 새벽녘 다듬이 소리. 노래하고 춤추던 옛날 일 그만두었고 달빛 아래 등불 그림자 외로운 마음 비춘다. 인간의 성쇠 모두 이와 같으니 너를 위해 오늘 아침 흔들리는 눈물 소매 적신다. 이랬습니다. 이런 시 보다 보면은 계절의 변화에서 삶의 변화, 그리고 이 감성의 변화, 정감의 변화들을 아주 민감하게 읽어낼 수 있었던 옛사람들의 모습이 선연하게 떠오릅니다. 예. 오늘 처서를 맞이해서 그리고 가을의 한복판에서 계절의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아까우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아끼는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백로, 그러니까 흰 잇을 내리는 절기죠. 다음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9월 8일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시는 작자 불명의 고시 19수, 그러니까 옛시 19수 중에서 한 편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쓴 시입니다. 밝은 달 하얗게 빛나는 밤, 귀뚜라미는 동쪽 벽에서 운다. 옥형성은 초겨울을 가리키는데 무별들 어찌 저리도 반짝이는가. 흰 이슬은 들판에 풀을 적시고 시절은 어느덧 다시 바뀌었네. 가을 매미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우는데 제비는 어디로 갔는가. 옛날 나와 함께 하던 벗들은 드높이 날아올라 날개를 떨치면서도 손잡고 지내던 좋은 정이 생각지 않고 남겨진 발자취처럼 나를 버렸네. 남쪽엔 기성, 북쪽엔 투성 있지만 견우성도 멍에를 매지 않는구나. 반석 같은 튼튼한 우정 진실로 없나니 헛된 명성 또다시 무슨 이익 있으랴. 계절, 밤하늘 바라보면서 인간의 마음의 변화까지 읽어내고 있는 시입니다. 이제 가을이 또 어쩔 수 없이 깊어질 텐데요. 계절의 변화를 시로 읊은 이 작품들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또 새로운 절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시가 있는 금요일 하면서 한시는 읽어드린 기억이 없어요. 오늘 모처럼 골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태풍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시가 있는 금요일 오늘 또 이렇게 교수님께 좋은 시를 추천받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